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파동이 심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자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환율은 무려 약 한 4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 3개월 사이에 유가는 70%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생활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보면요. 예전보다 한 2, 3만 원 정도 더 나가고 기름값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문제는 내 월급, 내 연금은 그대로거나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은 이 상황이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노후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은퇴 이후에 버틸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도 누군가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누군가는 또 자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왜 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자산, 세금, 연금 이 세 가지가 안 되어 있으면 노후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방향을 현실적으로 짚어드리고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환율이 되게 많이 올랐죠. 환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환율을 잘 알면은 거기서 또 부자 될 기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환율이 올라가면요. 불리한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불리하냐면요. 원화 전용 상품만 갖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자면은 국내 예금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이 크게 올라가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거기다가 지금 금리는 저금리 아닙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원화 가치도 더 떨어진다.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잘못된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불리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수입 의존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항공이나 전력이나 여행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율 상승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외화부채가 많습니다. 전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 같은 경우 외화부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1,000원만 필요했지만은 1달러에 1,500원이 돼버리면은 1,500원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화 부채를 가진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겠죠. 항공업종이나 한국전력 같은 그런 업체들은 그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우리 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 할 때 여행 가기는 쉽지만은 1달러당 1,500원이 됐을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여행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도 요즘 수입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수입할 때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불리해지겠죠. 반면에 유리한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미국 채권, 미국 달러 예금, 미국 달러 RP 이런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은 그 상승한 만큼 환차익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상장 종목으로 보자면은 반도체 업종, 자동차, 조선과 관련된 수출과 관련된 업종들,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수혜를 보게 됩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 관련주들은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게 되는데 그것을 원화로 환산하면은 환율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환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수출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 회사의 수익 외에 별도의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기 그리고 물가 상승기의 대체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금 투자입니다. 단순하게 금 투자에 몰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 특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체 투자로서 금 투자는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대부분 우리나라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예금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되게 글로벌화 됐고요. 투자할 기회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 또 컴퓨터에서 바로 뭐 해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어느 한쪽에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았죠. 반면에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이 난 반면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가 나거나 거의 이익을 못 봤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수익이 안 났고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자산이 한 60%, 해외 자산이 한 40% 정도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내 50%, 해외 50% 하는 것이 가장 좀 균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자산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환차손, 환차익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는 못하죠.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세제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자산 60%, 해외 자산 40% 정도로 비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투자할 생각을 안 하시고 오직 우리나라 예금만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후자산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미국 주식만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식, 그다음 미국 주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투자해보지 않았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상품과 미국 상품을 한 6대4 정도로 나눠서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한 60만 원 정도는 국내 투자, 10만 원 정도는 미국 투자를 하되 20만 원씩 나눠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국내 투자, 해외 투자를 경험해 보는 것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국내 지수 ETF인 코덱스 200에 20만 원, 성장주 ETF인 반도체 ETF에 20만 원, 배당주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 ETF에 20만 원. 이렇게 60만 원은 국내 투자하고요. 다음에 미국 지수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한 20만 원, 미국 배당 ETF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한 20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국내 자산의 60%, 해외 자산의 한 40% 정도 투자한 거죠. 요거 지금 표가 좀 오류가 있네요. 글자 오류가 있네요. 국내 자산 60%이고 해외 자산 40%인데 해외 자산 60%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군데만 넣어두면 그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내 주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같이 투자해두면 한국이 안 좋을 때 미국이 올라서 그걸 좀 막아줄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한 군데에 몰빵하지 않고 나눠서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좀 버텨주고 오히려 좀 더 벌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을 나누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요, 위험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특히 노후자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 자산에 너무 올인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거 많이 보시죠. 부자는 계속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과 행동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이유만 자꾸 말하고 되는 방법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 그 장애물 때문에 자기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부자 같은 경우에는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해결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1%라도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행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부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1%라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행동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한 이유,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 얘기 나오면 지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시간을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반대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조금은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는 하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생각만 하느냐, 일단 실행해 보느냐. 이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도 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난했더라도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경기도 안 좋고 불황이라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싸게 살 기회라고 보는 것이 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투자냐? 이게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한번 해보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갈리게 되는 거죠. 결국 부자는 특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꼭 안 되는 이유만을 자꾸 말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부자가 못 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또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부자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드릴 말씀인데요.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노후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세팅을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자산 세팅인데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이루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맞추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적인 자산 구조를 보면요. 부동산이 한 75%, 금융자산이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산 구조를 보면요. 부동산 자산이 82% 정도 되고요. 금융자산은 한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활비 같은 걸 써야 되는데 금융자산 비중은 없고 부동산 자산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산은 있으되 내가 노후에 쓸 돈은 없어진다. 집을 쪼개서 팔면서 내가 생활비를 마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5대5로 점점 맞춰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도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 안전자산이라는 것은요, 저축 또는 채권과 같이 원금이 거의 안 깨지는 자산, 이런 것을 안전자산이라고 하고요. 위험자산은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원금이 깨질 수는 있지만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위험자산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 5대5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금이나 채권과 같이 안전한 자산에 한 50%, 그 주식이나 펀드와 같이 위험자산에도 한 50% 배정하는 게 좋겠다. 요것은 금융자산 비중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도 균형이 있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자산의 한 60%, 해외 자산의 한 40% 정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그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미 한번 짜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금 세팅인데, 사실, 노후가 될수록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은, 적게 나가게 하는 겁니다. 노후가 되면은, 나가는 게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세금도 줄이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ISA, IRP, 연금저축은 반드시 가입하고, 여유자금은 거기에 모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은 세금이 아예 없거나, 또는 세금이 있더라도 나중에 내도 되고, 또 저율과세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낮은 3.3에서 5.5% 정도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년 6월 이후에 생산적 금융상품, 청년 관련된 신상품들이 국가에서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그게 상품화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이미 계획돼 있어서 아마 금년 중에 나올 겁니다. 이 상품들에 대한 그 세제 혜택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품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품에 넣어서 좀 절세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세팅인데요. 연금 세팅은 반드시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세팅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내 연금 조회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찾아보면은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나의 연금이 90세까지 각각 매년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 개인연금, 주택연금 모두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5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매월 50만 원을 더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얼마씩 더 납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지금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다음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내 돈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줄어들지 않게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세금, 연금 이 세 가지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열심히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버티고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세팅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 영상에서도 쉽게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해 놓으시고 계속 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돈을 벌려고만 하지 마시고 돈이 지켜지고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송영호 TV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